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9월 첫째 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최영일 시사평론가,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한 랭킹 키워드는 바로 일주일 더 참아주세요. 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적용 중인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원래 내일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아직은 고삐를 늦출 수 없다, 이런 판단 때문일 것 같은데요. 먼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유행의 수준을 좀 더 확실하게 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게 용수철이 튀듯이 확진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행을 통제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신상엽 전문의께서 보실 때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겠다,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좀 어느 정도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결국 이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이제 무증상의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한 200명에서 400명대까지 이제 환자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그래서 실제 이제 8월 19일에 이제 2단계, 8월 30일부터 강화된 2.5단계 정도의 거리두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실 방역당국에서 기대를 했던 거는 확진자 숫자가 두 자릿대, 가능하면 이제 50명 미만으로 떨어져서 이제 이런 경우라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들을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만큼의 좀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고삐를 조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중증 환자나 위중 환자 숫자를 줄이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 뭐 앞으로 일주일간 더 이 네.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데 또 기존과는 좀 달라진 점도 네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강화된 부분인데요. 이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말인 오늘도 저는 단골 커피숍에 테이크아웃만 해서 나오는, 좌석에 앉으면 안 되는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제과점은 괜찮다. 그랬죠. 제과점도 프랜차이즈고요. 또 뭐 아이스크림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카페는 제한이 됐는데 제한이 없는 곳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히려 카페처럼 커피나 음료를 시켜놓고 시간 보내는 사람이 몰리게 되면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일주일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방역 당국이 포함해서 이제는 프랜차이즈 제과점도 안 되고 아이스크림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요. 배달만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업훈련 학원들이 있습니다. 400여 곳이 넘는데 이곳들도 일단은 비대면으로만 수업하라. 그래서 조치가 더 강화된 것으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매장 내에서 식음료 섭취가 안 되고 있고, 네. 반면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가능하고, 이거 좀 네. 이상한 거 아니냐 했는데, 맞아요. 이번에 제과점을 이제 그 제과점 안에서도 식음료 섭취가 안 안 되게 되는 했어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은 또 된단 말이에요. 패스트푸드점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건 아닌 것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대안들을 한 일주일 일상생활을 해보니까 대안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하는 작은 카페는 잠깐 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 수칙이 엄격해요. 이 출입 기록을 남겨야 되고,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안에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좀 넓은 편인데 좁은 카페들로 사람들이 또 몰리지 않겠느냐. 2차 풍선 효과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햄버거를 먹으러 들어가서 이 콜라나 음료를 놓고 카페처럼 앉아있을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단계가 강화된 건 확실한데, 그럼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럼 또 이제는 햄버거 가게 같은 쪽으로, 치킨 가게 같은 쪽으로 몰리면 어떡하지 하는 또 걱정은 계속 남습니다. 네, 좀 아직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19 오늘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일단 신규 확진자 수는 총 168명으로
확진이 됐고 그중에 국내 확진자는 158명입니다. 뭐 사흘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전문의님 일단 폭발적인 증가세는 막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제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그 뭐 사량제일교회 관련이나 이제 광화문 도심 집회 관련된 소규모 유행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 관련된 N차 감염에 대한 유행들이 완전히 지금 불이 꺼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유행들 또 지금 지역사회에 또 숨어 있는 또 이제 조용한 유행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두 자리 숫자로 내려올 거냐 마냐 이제 이런 기로에 서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네, 확진자가 좀 줄긴 했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사흘째 100명대가 됐죠. 지금 195명, 198명, 168명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많이 안정화됐다고 보이는데 네.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23%나 된다. 네. 이렇게 되면 전문의께서도 역학조사를 해보셨지만 역학조사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놓치는 그냥 통제 바깥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확진자들의 진단이 늦어진다는 부분들이 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이제 무증상기에 감염력이 있는 것도 특징이지만 감염 이후에 5일 정도간 굉장히 바이러스 배출이 많고 감염력이 가장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얼마나 빨리 격리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격리를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늦게 진단이 되고 방역 통제 바깥에서 나타난다라는 거는 그 확진자로 인한 그 지역사회 유행의 우려가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난 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에 위중증 환자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진단이 되지 못하면 위중증 환자로 가기 직전이나 위중증 환자인 그런 증상이 생긴 상태에서 감염이 되면 또 이게 또 어떤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방역 당국의 통제만으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노력을 더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갖춰져야지만 이 유행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앞서서 그 위중증 환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그 수치를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까지 159명 정도가 되는데 지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인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병상 부족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큰 유행이 한 3번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 2, 3월에 신천지 대구 유행 때는 뭐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한 13%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클럽발 유행 역시도 젊은 사람 위주의 감염이 주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수도권 유행 지금 이제 어제까지 이제 157명 그 통계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확인을 했더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위중증 환자분들의. 네.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확진 이후에 일주일이나 열흘 지난 다음에 이런 60세 이상 어르신들 상당수가 위중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200명에서 100명대로 환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신규 환자의 30% 이상 또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에 연관된 분들은 40% 이상 60대 분들이라서 앞으로도 위중증 환자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라서 네. 지금 그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이제 인공호흡기나 뭐 에크모나 그 투석기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그 쉽게 만들 수 있는 병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의료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중증 환자분들, 위중 환자분들이 제때 치료를 적절하게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가장 시름이 깊은 게 자영업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서영수 국장님,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고요?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지난달 30일에 이제 경기도 안양 평촌에서 이 노래바를 운영하던 60대 자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언니는 다행히 이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좀 한 2칸 정도로 소규모 운영하던 그런 노래바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이게 이제 뭐 노래방, 노래바 또 뭐 PC방 등등이 자영업자로서는 이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 60대 자매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걸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뭐 재난지원금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좀 신속하게 그리고 적합한 곳으로 좀 적절한 금액이 좀 빨리빨리 지원이 돼야 그나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좀 위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상당한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의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 매출 기준을 지금 좀 기본 지표로 보고 있고요.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또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부는 네. 선별 지급 쪽에, 그러니까 네네.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는 것 예, 같고, 예. 또 이낙연 대표도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직 정치권에서는 네. 여전히 보편 지급을 해야 된다. 네네. 전 국민에게 다 재난지원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는요, 1차 지원금 때 생각해 보시면 여야 입장이 좀 갈렸어요. 그렇죠. 선별이냐, 보편이냐. 그런데 여기서 선별이라는 표현을 정부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100%든 70%든 잘라서 경계를 끊어서 주는 것을 일괄지급이라고 한다면 일괄지급 없다는 거고요. 예. 이번 경우에 이제 핀셋 지원이기 때문에 예. 맞춤형 지원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보편은 전 국민 다 주자는 거죠. 지금 이 민주당을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줘야 한다 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당 내부에 이게 여당 내에서 좀 입장이 엇갈리는 분위기예요. 예. 네. 이낙연 당대표도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선별을 주장했었고 지금 신동근 의원하고 좀 설전이 있는데 신동근 의원이 계속 지금 방향은 정해져 가고 있는데 너무 이제 개인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비판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참 딱하네요. 이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데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당당 10만 원씩 3개월 시한부 네네. 지역화폐를 지급하자 이렇게 주장을 맞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동훈 의원이 저렇게 지금 예.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왜 보편적으로 다 지원하는 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시느냐라는 이 비판을 이제 공개적으로 SNS로 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괜히 고집 부리는 것 같은 이제 이미지가 돼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또 반론을 폈습니다. 신동근 의원에게는 이게 게임이겠지만 예.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사실 정부 입장은 정해져 가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주장들이 있는 거죠. 조금 여당 내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남아있네요. 네, 내일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다고 하는데 또 이런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의미심장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며 사람 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 이외에 지금의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전문의님 일단 국민청원에는 이번 추석에 장거리 이동 제한 조치를 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좀 흩어져야 된다. 저희가 어떤 의견을 따는 게 맞을까요? 결국은 이제 흩어져야 되는 게 맞죠.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라 거꾸로 이제 뭉치면 큰일 나고 이제 흩어져야 사는 이런 상황이 어찌 보면 벌어졌는데요. 네. 이 코로나19가 이제 굉장히 전파력이 이제 높기 때문에 지금 재생산 지수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최근 수도권 지역을 계산해 봤더니 한 1.5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1.5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유행이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은 확산일로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한 명이 한 명 반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한 명도 안 만나면 유행은 이제 지속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제 명절을 중심으로 이제 수도권 지역의 무증상 감염자들이 이제 고향에 가서 그 각 지역에서 혹시 말라도 어르신들이나 이 지역 사회를 감염시키게 됐을 때는 수도권 유행이 아니라 이제 전국 단위 유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다라는 의미가 이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그런 흩어진다는 네. 의미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중국의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가 유행할 때도 춘절을 중심으로 사실 중국 전역으로 퍼졌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락다운 얘기까지도 하고 있지만 락다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뭐 명절에 이동하게 됐을 때에 그 과정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데 뭉쳐서 밀집돼 있고 막 너무 막 밀집된 그런 상황들에 처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명절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이동 제한 조치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글쎄, 그 이동 제한 조치라는 게 이제 뭐 이건 굉장히 강제적이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자발적으로 네. 그 자가격리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동참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걱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소 국장님, 네. 추석 연휴와 맞물려 있는 10월 3일 개천절에 보수단체가 또 집회 신고를 또 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는 이제 통고 금지를 했다는데 지난번처럼 일부 단체에서는 행정소송을 걸겠다. 그래서 집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월 3일 어게인 이렇게 붙어 있죠. 2시에 광화문 광장에 모이자. 그러면 더 우려스러운 게 밑에 오면 핸드폰 오프.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되게 핸드폰을 꺼야 한다. 이런 이제 홍보 문구까지 넣었던데 소국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일단 뭐 주최 측에서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는데 지금 일단 자유연대라든지 우리공화당 산하 단체 등이 이 광화문 또 효자로 을지로 등등에서 2,000명에서 3만 명까지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남대문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일단 이거 불허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가 결국은 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러한 기폭제 역할을 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다시 10월 3일이면 조금 이제 지금 방역당국과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 조금 지금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또 대규모 집회가 이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가 된다면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 확산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불허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아마 주최 측에서는 지난번처럼 5개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를 아마 법원에 이렇게 내면서 집회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법원의 움직임도 아마 지난번과 좀 다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가 코로나19와 온 국민이 좀 싸우면서 조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집회를 대규모로 개최하려는 그 생각 자체를 좀 주최 측에서 바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전문의님 저희가 해외 뉴스를 좀 보던 중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한 여성이 손에 그 세정제를 바른 채로 촛불을 켜다가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지금 손세정제의 주성분이 이제 알코올입니다. 보통은 70% 내외의 알코올로 이제 손세정제를 만들고 최소 60%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화성 물질이 이런 손세정제에 닿게 됐을 땐 당연히 불이 붙을 수밖에 없고 네. 통에 옮겨 붙으면 이제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인화성 물질이나 뭐 요리를 하거나 이런 때에 이렇게 뭐 손세정제를 바르시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잘 설령 바르시더라도 다 날아간 다음에 이런 물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요리들이나 이런 불을 다루시는 작업을 하시지 않으면 화상을 입으실 우려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코로나 소식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신상엽 전문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두 번째 한 랭킹 만나보시죠. 두 번째 한 랭킹은 사라진 진술. 바로 무자반 전화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 복무를 한 아이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다시 신검을 받았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됐는데요. 아이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들 수사권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창학을 관련한 게? 예? 소설을 쓰십니다. 야, 그럼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장관님이 그때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다라면은 직권남용죄가 해당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특혜 휴가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 장관은 그동안 자신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누가 어떤 전화를 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승인권자인 중령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원 장교의 말은 단순하게 이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라는 민원성의 문의 전화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네, 스튜디오에 김광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방금 네. 김남국 의원 얘기는 보좌관이 전화한 것 자체는 부적절했다. 하지만 이것은 민원성 전화지 절대 외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전화한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 전화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의 이제 진술에 의해서 전화한 건 거의 뭐 확인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것은 부적절한데 뭔가 이거 자체가 청탁이나 민원성으로 볼 수 없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이제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봐요. 그것도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가 군대 지금 병가가 됐건 휴가가 됐건 이제 말미잖아요. 그런데 보좌관이 왜 관련된 장교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안부 전화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예. 또 뭔가 목적이 있었을 거고 또 추미애 장관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좌관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좀 국민의 좀 눈높이나 상식이 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뭐 전화한 사실이 있지만 뭐 이렇게 갔으면 모르는데 전화한 사실 자체도 전체적으로 부인하다가 전화한 사실이 거의 녹취록에서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그냥 민원성은 아니다, 뭐 청탁 위주는 아니다. 이게 과연 뭐 전혀 서 씨의 어떤 병가나 휴가와 관련해서 이게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더 큰 문제가 될 법도 한 게 사실 이 부대 관계자들이 이제 내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검찰에 가서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문제는 동부지검에서 이 진술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관련 보도들, 언론들에 따르면 이 얘기가 나왔는데 동부지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조서에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술이 없었느냐? 진술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술한 사람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A 대위가 이게 1월부터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동부지검 수사팀이 꾸려져서 배당을 받고 그런데 6월에 이 A 대위를 불렀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 진술, 미복귀 상황과 관련된 진술을 당시 지원 장교였기 때문에 했는데 보좌관 전화가 왔고 이렇게 처리가 됐다. 근데 그 내용 자체는 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보좌관이 전화 와서 병가를 더 연장해야 될 상황이다. 그 규정을 알아보고 알려드리겠다. 전화를 끊었고 콜백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사실이 없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걸려왔고 내용을 접수하고 확인해서 다시 전화로 알려준 거예요. 병가를 연장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일반 휴가를 붙이는 걸로 정리를 하고 상관인 중령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중령은 직접 통화하진 않았지만 그런 사실이 있는데 외압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통화는 여기까지 나왔고 그러면은 당시 검찰 수사관이 쭉 진술을 받았는데 조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고 진술한 당사자, 이 A 대위는 진술한 게 맞는데 조서에 왜 안 들어있는지 자신은 모른다라는 입장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과 통화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누구냐 이런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국자님, 현재 청와대 행정관을 근무하고 있다. 이게 확인된 거죠? 그게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이제 추 장관을 보좌했던 보좌관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부인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그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전화를 한 당사자인 것 같다라고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쭉 하고 있고요. 이 보좌관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이제 추 장관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2017년 당시에 지금 아들 휴가 미복귀 관련된 의혹 일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추 장관과 관련해서 좀 이 처리를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물이 지금
그 당시 핵심 인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언론 접촉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본인 입장이 아직 보도된 건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변호사님 뭐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참고인 조사 당시에 이 전화 내용이 좀 중요치 않아서 수사관이 좀 임의로 이렇게 신문 조서에 적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인가요? 검찰에 계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전화 내용은 제일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청탁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 시점에서요 미복귀 상태에서 이걸 무마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연장하기 위한 거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 여당 대표였잖아요. 그럼 여당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 미쳤냐 미치지 않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책임 있는 장교에게 연락을 했냐 하지 않았냐.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가가 적절하게 적법에 처리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단지 부대 내에서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징계를 한다든지 감찰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사안이지만 이 사건 자체는 압력을 가했느냐, 영향을 미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했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했느냐, 전화를 통해서 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게 사실은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화를 보좌관이 나한테 한 것 같다. 그래서 통화를 했고 콜백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날 조사한 거에 가장 핵심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대위의 얘기면 그렇잖아요. 당신 정확히 기억을 하느냐 이걸 계속 추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그러면 좀 자신이 없어질 수 있죠. 더구나 이게 권력과 관계된 수사니까 그래서 뭐 약간 머뭇거리니까 그러면 합의하에 이건 넣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관이 조사를 했는지 검사가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검찰이 정말 검찰로서 독립적인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한 가지 더 더불어 여쭤보면 이제 해당 보좌관은 언론에 따르면 전화를 한 거는 맞는데 이게 추미애 장관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당장 일각에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응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몰랐다고 하면 이제 이 보좌관이 지금 병가와 관련된 걸 알지? 아니면 지금 뭐 휴가가 나왔다 할지 이걸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어떤 부탁이나 지시가 없었는데 본인이 왜 타이밍도 딱 그때 휴가 말미쯤에서 왜 전화를 하냐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보좌관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를. 그리고 대위하고도 왜 그어가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보좌관이 전화한 내용에서 다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술의 어떤 말의 신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일부가 무너져 버리면 마치 다른 것이 다 거짓말한 것처럼 그런 우리가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대응을 처음부터 좀 잘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서는 휴가 일수가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야당에선 다른 병사 휴가 일수가 28일인데 그보다 훨씬 긴 58일을 휴가를 썼다. 과연 이 과정에 추 장관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 먼저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낸 상황을 저희가 달력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1차 병가가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병가가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진행됐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얘기한 것처럼 21일 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A 대위에게 전화를 해서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다는 거고 지금까지 알렸던 거 당직 사병이 23일 날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복귀하지 않아서 25일 날 전화를 했더니 집이라고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랬다. 그런데 당시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대위가 와서 내가 휴가 처리를 했으니 미복귀를 보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개인 연가가 다시 주어졌고 그게 27일까지 휴가를 썼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약 58일간 휴가를 썼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소 국장님 이게 이제 카투사 제대자들이 봤을 때도 너무 휴가 수가 많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보도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죠. 공식 휴가가 28일인데 그리고 카투사들이 이제 외박을 뭐 수시로 나오니까 또 굳이 휴가 이런 게 없는데 58일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혹 뭐 체육대회 같은 데서 특별히 포상을 받았다거나 이런 데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58일 나왔다는 건 너무 많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이제 핵심은 이 병가를 쓴 부분들이 과연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민주당 대표로 있던 추 장관의 어떤 영향력이 작용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얼마 전 MBC 보도를 보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군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가 부족했다. 이 부분은 이제 정경도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일정하게 인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추 장관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하는 그 부분인데, 아까 김 변호사도 조금 얘기했지만 추 장관이 얘기했던 핵심 부분에서 보좌관이 왜 전화를 합니까? 라고 국회에 나와서까지 굉장히 강하게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걸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이죠. 일단 추 장관이 국회 답변과 실제적으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그 부분, 그걸 아까 이제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건 맞은데 추 장관은 몰랐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얼마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럼 보좌관이 어떻게 군 관계자의 전화를 알았을 것이며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휴가 일수, 뭐 단순히 날짜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는 이런 아들 관련된 부분에서 그 당시 추 장관의 영향력이 있었는가? 이것이 결국 이제 이 부분의 이 사건의 핵심인 것이죠. 네, 예. 편호가님, 그런데 저희가 뭐 추 장관 아들 측 입장도 좀 짚어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병과 휴가 관련해서는 우리는 필요한 서류도 다 냈고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까 쭉 이제 1차 병가, 2차 병가, 또 일반 휴가를 붙인 날짜들, 23일간의 긴 날짜를 보면 그 25일 휴일이에요. 근데 왜 복귀 안 했느냐? 당직 사관과 이제 통화한 내용. 여기도 약간 진위 공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 당직 사병은 병장인데 통화했다. 근데 의정부가 부대고 서울이 집이니까 택시 타고 온다고 알고 기다렸는데 전화가 와서 휴가 처리가 됐으니 걱정 말아라는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거고, 이 아들 서 씨 측은 아예 그런 통화 자체가 없다. 그 당직 사관은 다른 막사에 있는 병사고 일면식이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위 공방이 하나 있고, 네. 서 씨 측의 입장은 아까 물은 것과 관련해서는 뭐 군내에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일개 병사가 어떻게 아느냐. 요청되는 서류 다 냈다. 1차 병가 때는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오른쪽 무릎 수술했고 그 관련된 서류 제출했고, 2차 병가 때는 실밥을 뽑았다는 거예요. 관련된 것도 제출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이 요구하는 서류를 우린 다 냈기 때문에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이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승인할 수 있는데, 그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에서 지휘관이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법에는, 이 시행령에는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이게 서씨 측의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무릎이 아파 병가를 얻어 수술을 받았고 치료 과정이 길어져 휴가를 연장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병가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군도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들어보시죠. 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나간 겁니다. 승인을 했더라도 그건 승인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승인을 했는데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가지고 뭐 행정 절차상의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병가를 가려면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고 또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런 서류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의문인 것 같아요. 근데 군대라는 자체가 사실은 영내를 나가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지 않느라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면 탈령으로 해서, 그래서 탈령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군 형법에 보면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가랄지 휴가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다 볼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육군 규정이 뭐 카투사에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육군 규정에 의하면은 일반적으로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이게 기간을 우리가 병가의 기간을 계산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입원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치료받던 진료비 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원본 자체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는 거죠. 그리고 5년 동안 보관하고 돼 있어요. 근데 예. 지금 3년밖에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관이 안 돼 있는 것만이 이게 약간 의문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서류 자체를 접수했다는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물론 뭐 연대 내 통합 시스템에 뭐 이런 부분이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네. 그 기록만 돼 있는 것이 과연 이걸로 되느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한번 검찰에서 조사한다랄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에서 이게 아무리 착오다 할지라도 어떻게 법 규정에는 5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는데 아예 접수 기록 자체도 없는 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좀 설득력 있게 좀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지금 일단 국내 행정적 절차 오류는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긴 네네. 한데 이뿐만 아니라 좀 살펴보니까 열흘이 넘는 병가는 뭐 일종의 요양 심의 네. 같은 걸 거쳐야 네. 하는 것 같은데 이 네. 부분도 안 됐다는 예, 얘기가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MBC 보도에서 복수의 규정이 위반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도할 때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 원본이 입원 확인서와 진료비 계산서가 제출됐다면 5년 보관해야 되는데 3년 전인데 서류가 없다는 게 규정 위반이라는 게 하나 근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일 이상의 어떤 요양이 필요하면 상당히 중한 부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질병도 그렇고 전추 2주 이상이면 상당히 이제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는 그냥 임의로 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요양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건 군의관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대로 일단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던 과정에서 병가를 연장한다라고 하면 부대로 들어오거나 군 병원으로 가거나 해서 군의관이 보고 정말 이 정도면은 연장해 줘야 되겠습니다라는 군의관의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데 네. 그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이것은 어쨌든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이제 관측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네. 변호사님, 또 하나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군에서 만약에 민간병원 가서 치료받았으면 그리고 입원이 끝났으면 바로 복귀해야 되는데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의료인을 불러서 소독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왕진을 받은 거냐 집에서 이런 논란이 또 있던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원시인조 태어나면 바로 부대에 복귀하는 게 원칙이죠. 이제 그런데 부대로 가지 않고 이제 집으로 갔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석연치 않아요. 그리고 물론 뭐 수술을 해서 뭐 실밥을 뽑고 병원 가서 실밥을 뽑고 그다음에 집에서 의료인을 불러서 뭐 소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인지 어쩐지는 뭐 확인됐는지 어쩐지 예.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랬다고 한다면 요즘 누가 의사 불러가지고 집에서 소독을 합니까? 그럼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서 씨가 물론 뭐 다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고유주의에 있는 사람들라도 아들이 집에 있는데 소독하는데 병원에 의료인, 의사가 됐는지 간호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불러서 왕진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다? 이거 자체도 사실은 너무 그 당시에 어떤 추장관의 어떤 여당의 대표라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변호사님 개인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여당도 이 상황이 참 곤혹스러울 텐데 추장관 지키게 나선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추미애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 보낸 모든 국민들을 그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중심에 추진하는 이 검찰개혁을 흔들어 보려는 거라고 봐요. 군부대의 특성상 지휘관이 그것을 승인하면 선 결정 이후 사후에 그것을 행정 처리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군부대 내에 있었고요. 예. 저도 군부대에서 장교 생활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저는 좀 귀에 들어온 얘기가 있는데 앞서 들으셨겠지만 이런 문제 제기는 대한민국 군대를 보낸 모든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민 최고위원의 해석이죠. 제가 이제 추측컨대 이런 거예요. 군대에 자식을 보낸 모든 어머니, 뭐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아버지, 가족들은 우리 아들이 혹은 딸도 있습니다, 요즘엔. 굉장히 건강하게 잘 복무하고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프다 그러면 가슴이 아프니까 아플 때는 최대한의 인권보장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케어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마 장병 가족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여당 의원의 시각으로 야당에서 집요하게 공세를 하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기보다는 한 장병의 어머니인 추미애라는 가정하에 그건 다른 엄마들도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두 개의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또 반대쪽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면 이 우리 병사들의 저 톡 메신저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엄마도 추미애였으면 좋겠다. 네. 예. 모든 엄마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예. 그렇네요. 김종민 최고위원이 한번 함께 또 해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드네요. 예. 네. 소 국장님, 지금 보면 여권 인식 속에는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도 했던데 검찰 개혁 막으려고 2년 전에 뭐 아들 탈락시켰다는 거냐 뭐 이렇게까지 반발을 했던데 뭐 어떻게 보세요? 저 사안을 가지고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반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검찰에 고발된 게 지난 1월 초입니다. 예. 벌써 한 7개월, 8개월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건의 경우는 무슨 엄청난 특수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자들 조사하면 어느 정도 진위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검찰이 조금 더 그동안에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밝혔으면 뭐 이렇게까지 안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된 게 그 당시 당직 사병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나오는 것들도 주변에 같이 근무했던 그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있었다라고 언론에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야당에서 어떤 뭐 만들어가지고 야당에서 시작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뭐 검찰개혁에 저항한 거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이 있으면은 왜 진작부터 검찰이 빨리 밝혀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안 밝히고 못 밝히고 있느냐? 그러면 검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무슨 특임검사, 예.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자꾸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이슈 자체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정치적인 쪽으로만 보지 말고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좀 속도감 있게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특임검사 요청은 불가피하고 검찰의 야당의 주장대로 검찰의 공정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대충 마무리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제 특임검사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특임검사 제도를 왜 만들었어요? 장관, 총장과 관련된 사건, 특히 검찰 고위직이랄지 법무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 청와대나 정부와 관련된 사건 이런 건 당연히 특임검사 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상당히 이제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많이 해왔었는데 사실 이 최근에 이제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이 여러 가지 보면 뭐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 대위의 어떤 전화통화 사실이랄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약 동부지검에서 계속 수사해서 어떤 결론을 내던 간에 잘못하면 국민들은 그걸 믿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 그건 정권에 대한 부담이 되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왜 추미애 장관이 특임장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미적거릴까. 당연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빨리 정리를 하고 털고 가는 것이 사실은 본인의 어떤 정치 입지에도 부담이 없거든요. 네. 그 부분이 좀 한편으로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검찰개혁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범여권이나 현 정부 차원에서 보면 검찰개혁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봐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공수처 다 법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인사청산, 그러니까 검찰 내에 다 인사청산해서 이제는 뭐 윤석열 사단이 사실은 핵심직이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정도면 검찰개혁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와서 걸핏하면 이런 거 가지고 검찰개혁을 흔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휴가 특혜 의혹 짚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한 랭킹 만나보시죠. 세 번째 한 랭킹 키워드는 슈퍼카입니다. 그런데 슈퍼카의 5위 사고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고급 슈퍼카 차주가 주정차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가 상대 운전자를 들이받아서 상해를 입혔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공개한 내용인데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하는 과정에 페라리가 가려고 그래요. 잠깐 기다려라 했죠. 빨리 가야 돼!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위협돼요. 그런데 경찰관이 전화오는 과정에 절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동시에 앞바퀴에 발 전체가 밟혔습니다. 차량에 밟혀 있는 채로 상대방은 욕설을 하고 차를 늦게 빼줬어요. 상대방은 차에서 내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50주면 돼? 50주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 그래서 욕설과 함께 막 소리를 칩니다. 지갑에서 명함하고 돈, 현금을 병원비 하라면서 주려고 해서 좀 됐다. 기다려라. 평론가님, 방금 화면 보면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사고의 후반부를 영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자, 한문철 변호사도 이것은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일방적인 이야기다라고 전제는 했어요. 예. 지금 일반 차량과 저 고급 슈퍼카가 실랑이가 붙은 건데 예. 먼저 이제 피해자 차량이 인도와 이 차도 사이에 걸쳐 있었다는 거고 거기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던 페라리와 처음에 실랑이가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라리 차량 이 운전자가 뭐 옷도 찢는 정도의 격한 반응을 예.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했다는 거고 예. 경찰이 오길 기다리는데 페라리는 가버리려고 했다는 지금 거예요. 무슨 것처럼요? 예, 저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 막으려고 경찰이 오니까 조금 기다려라. 저 잘못을 이 CCTV를 가려보자 그러는데 다리를 밟고 지나갔다는 거죠. 교통사고가 난 거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저 페라리 운전자가 지금 나와서 한 이야기가 우리에겐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그렇죠. 자, 50만 원 주면 되겠냐? 계좌번호 불러라.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저 장면 지금 받고 고의로 있는데 사람을 계속 밀고 가는 밟을 거죠. 수도 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를 빨리 떠나려고 하는 이제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심각한 거 아니냐 하면서 저 페라리 운전자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다. 예. 이야기가 된 거죠. 네, 국장님 저희가 이 제보자의 주장을 조금 더 짚어볼게요. 네. 물론 제보자의 주장이긴 한데 저희 영상 좀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자마자 50만 원을 주면 되냐, 계좌를 부르라. 그러면서 병원비 하라고 현금 30만 원을 명함과 함께 주머니에 꽂아 넣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라 도와줄 테니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인터넷에 검색해봐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 내려면 완전 뭐 갑질을 저런 갑질을 또 없는 거죠. 사실 예. 지금 사고가 나서 옷이 찢겨지고 막 그런 상황인데 혹시 다친 데는 없는지 뭐 아니면 병원에 안 가봐도 되는지 이렇게 해도 지금 만만치 않을 판인데 그 뭐 50만 원 주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이제 사람 자체를 우습게 보면서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 또 거기다가 받기 싫다는데 억지로 막 돈과 명함을 던져주면서 내가 누군지 한번 검색해보면 안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면은 저 피해자의 주장 자체가 맞다면 저것은 참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물신주의에 물든 돈으로만 모든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예. 네. 이 또 제보자 주장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이제 30만 원을 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차주가 또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에서 조사받기 전에 신고를 취소하고 합의서에 사인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변호사님 이런 사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올 때는 이제 100만 원을 주겠다 하는 걸 보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이 없다고 하면 1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합의라는 것이 서로의 의견이 일치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제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진정한 사고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치료비랄지 아니면 뭐가 부서졌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좀 만약에 뭐 이 제보자 측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걸 일방적으로 얼마를 주겠다 했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 접수도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사건 자체는 고의사고입니다. 고의사고는 자동차 보험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를 전제로 한 건데 그건 과실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 아마 본인 입장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뭐 100만 원 줘도 충분하고 아마 자기 자체가 고의성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러한 제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뭐 제보자의 주장이긴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올 네. 정도로 이제 본인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굉장히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곧 누군지도 밝혀질 것 같아요. 예,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이 언행을 한 게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이건 예. 정말 우리 시민적인 공분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고요. 저는 또 공인이라면 공개되는 게 마땅하다. 다 그동안 이 갑질에 대해서는 정말 오히려 소위 사회 지도층, 소위 유명인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고가 나면 더 신중하게 조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구설로 언론에 나와서 뭐가 좋겠습니까? 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고면 한 번에 그냥 모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숙에 뭐 몇 년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음주운전보다 훨씬 또 심한 그러니까 둘 다 죄질은 나쁘지만 또 다른 양상 아닙니까? 폭행까지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 아니 의도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차로 치으면 이건 굉장히 중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내 이름 검색해봐라. 명함 주고 거기다가 현금 뿌리고 지금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이게 사실이면 인성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요즘 인성이라는 유행어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후폭풍을 감내할 정도가 되는지 저는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네. 양쪽 주장을 충분히 들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제보자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변호사님 이 네. 슈퍼카 차주 어떤 처벌 어떻게 받게 될까요? 일단 지금 가장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차를 이용해서 이제 상대방의 유해를 가하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상처를 입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 중에서 또 흉기로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흉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가하게 되면 이제 특수 상해가 돼요. 그래서 형법에는 특수 상해의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 뭐 징역형이랄지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약간 이제 이런 문제는 있어요. 법적으로는. 슈퍼카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예. 지금 아마 바퀴에 발이 좀 끼었을 가능성이 크게 보여요. 예. 그러면 사실 발이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운전하고 가도 이 사람이 다치려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하면 고의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실범이 되는 거고 그 특수상해로 처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사고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볼 텐데요. 지난 6월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가로막아 응급 환자가 결국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운전기사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운전기사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근데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냥 가 아저씨.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무슨 얘기 하신 거지?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오히려 사고 나셨다. 응급 환자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조사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유가족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누가 선택입니다. 네, 평론가님 일단 네. 영상만 보면 뭐 책임진다 해서 유감입니다 이렇게 좀 네네네. 태도가 바뀐 것 같긴 한데 결국 구속은 됐어요. 근데 검찰이 보험 사기 혐의까지 적용했다 이런 얘기가 예,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령의 이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늦게 도착했죠. 이 예. 골든타임을 놓쳤고 사망했습니다. 네. 근데 저기서 처음에 저 사건을 접하고 우리가 가장 경악했던 것은 죽으면 책임질 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응급차의 뒤를 열어보면서 환자를 확인까지 해놓고 저렇게 시간을 지연하고 다른 이제 119가 와서 모셔가도록 조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제기된 의혹이 사고 자체를 저 택시기사가 고의로 낸 거 아니냐. 이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네. 경찰이 확인한 게 그 대목이에요. 고의로 차량을 사고를 냈다는 걸로 지금 판단한 겁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운전기사는 과실로 이 교통사고가 난 걸로 신고를 해서 보험금 72만 원을 수령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특수 폭행, 특수 재물 손괴, 업무방해, 공갈미수 사기가 이미 적용되는 범죄에 예. 지금 말씀하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까지도 추가가 된 겁니다. 네. 국장님,
네. 그런데 택시기사의 과거 행적이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구급차와 일부러 사고를 내서 돈을 타내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봤더니 2015년 이후에 한 6차례 정도 이렇게 해서 경미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이라든지 합의금을 받아서 한 1,700여만 원 정도 챙긴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뭐 2017년 경우에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 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울리고 이러는 거 신고할 수 있다. 50만 원 주지 않으면 민원 넣겠다. 뭐 이렇게 또 해서 받은 경우도 있고 등등등 해서 여러 차례 그런 전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으로 가장 유가족들에게는 큰 상처와 고통이 남겨졌을 것 같은데요. 유가족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얼굴 위로 그 사람 얼굴이 들어와서 거기다 응급 환자 맞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놀랬을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 괴롭고 해서 좀 술 많이 먹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이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았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냥 하고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걸 제가 봐서 뭐 하겠냐는 생각도 들고 너무 또 화가 치밀을 것 같고 법으로 맡겨야죠. 어떻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재판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은요, 롤모델인데요. 마스크 착용의 롤모델은 이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롤모델, 바로 그룹 방탄소년단이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이너마이트는 팬들과 신나게 즐기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그런 곡이었는데 빌보드 핫 101이라는 상상도 못했던 성적표를 받게 되어 정말 놀랍고 정말로 기쁩니다. 와! 팬분들과 함께 읽은 성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평론가님 저희가 마스크 이야기 네. 좀 이따 짚어보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역사를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그동안도 빌보드 200 차트에 4번 정상을 했어요. 예. 이건 뭐 비틀즈에 버금가는 이제 엄청난 위협인데 네. 문제는 이게 지금은 약간 색이 바랬어요. 그러니까 200이라고 하는 것은 빌보드 200은 앨범 차트예요. 예. 옛날에 LP 하나가 나오면 한 20곡이 꽉꽉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디지털로 내기 때문에 앨범이 나오면 한 5곡, 7곡 들어있거든요. 근데 앨범을 다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팬들이 아니면. 예. 대부분 단 한 곡, 히트곡 하나, 이게 핫 100 차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보드 핫 100 차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적인 인기를 가늠하는 건데 여기 우리나라 가수로는 최초, 아시아 가수로는 2번째, 아시아 가수로 첫 번째는 60년 전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현대에 들어와서는 아시아 가수로 거의 사실상 최초, 한국 가수 최초로 이 팝의 본고장 미국의 이 싱글 차트 최고 정점을 찍은 겁니다. 네. 예. 방탄소년단의 계속되는 도전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관심이 뜨겁습니다. 외신들은 방탄소년단의 다음 목표가 대중음악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국장님, 네. 그래미상도 가능할까요? 지금 봐서는 가능하다고 봐야죠. 일단 빌보드도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레이디 가가 등과 함께 BTS, 방탄소년단이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고, 사실 BTS로서는 이제 그래미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 뭐 지금 이 대중음악계와 관련된 모든 고지를 다 정복한다라고 봐야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21세기의 비틀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이번에 이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면서 그 부분이 굳어져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미상 수상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영어로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최영일 평론가가 과거에 이제 뭐 한 60년 전에 일본 쪽에서 한 적이 있지만 맞아요.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은 그냥 미국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에는 그야말로 이 비영어권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한 것은 BTS가 처음이다라고 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BTS의 영향력이 뭐 대중문화를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위선양의 1등 공신이 BTS가 아닌가 싶어서 내년 1월에 그래미상 수상 소식까지
좀 들려오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네, 뭐 변호사님 경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BTS의 소속사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이 BTS 멤버들이 뭐 100억대 주식 부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방시혁 대표가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48만 주 정도 되는데요. 이걸 멤버 7명이 다 나누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장을 하는 준비 중인데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합니다. 기관을 상대로. 그런데 공모가의 희망 상단가가 13만 5천 원이에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아마 13만 5천 원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13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1인당 92억이 넘거든요. 실인 이번에 받은 주식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상장하는 날은요. 따상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100% 된 가격, 13만 5천 원이면 27만 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그날 당일에 30% 아마 오를 거예요. 상한가. 바로요? 160% 이상이 되고, 그 다음날도 2, 3일 상한가 갈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인당 제가 볼 때는 최소로 잡아도 300억 이상의 어떤 주가 평가액은 갖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또 그 결과로 또 이제 방시혁 대표가 이제 같이 앞으로 쉐어자는 차원에서 주식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한 1인당 300억 이상의 돈방석에 앉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미 경제지 분석이 하나 또 눈길을 끄는데 평론가님. 방탄소년단 멤버죠. 뷰의 개인 자산 가치가 140억이 넘는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넘는다고 봐야죠. 지금 뭐 이제 주주가 됐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그게 물론 이제 최상위 가격으로는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수백억도 나갈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 BTS가 이 빅히트와 함께 계속 세계적으로 성장할 거고요. 이제 한 번 싱글 차트 1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신곡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젊은이들이. 예. 그럼 앞으로 뭐 한 10년, 20년 정말 세계적인 뮤지션이 되면 빅히트가 이제 국내 우리 엔터주라고 부르는데 주식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주식으로의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뭐 나스닥이나 뉴욕 증시에 향후에 상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이들이 청년 부호들이다라고 하는 걸 포브스 같은 경제지가 이 추출을 해본 건데 140억 원 내외 자산가라는 게 현재의 시점이고 정확하지 않고 문제는 미래 가치까지 생각을 하면 140억으로 전 뷔의 이 어떤 재산 평가는 박하다. 너무 낮게 잡았다. 한 10배 이상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국장님, 앞서서 뭐 BTS가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병역 면제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 뜨겁죠. 이 문제 뭐 처음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왜 안 되냐 이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현행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렵습니다. 현행 법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올림픽에서 1위부터 3위까지 또 아시아 경기 1위 또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1, 2위 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또 우리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자로 지정돼서 5년 이상 하면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방탄소년단만큼 국위 선양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 없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왜 안 되냐. 군대 간다는 건 국가적인 손해다. 이러면서 이제 병역 면제 청원도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이제 총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병역 면제 자체가 되기에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논란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주목되는 게 그 병역을 연기하는 법안을 최근에 여당, 민주당 인사들 중심으로 좀 제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학원 가거나 이럴 때도 면제 좀 연기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탄소년단도 뭐 예를 들면 30살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라든지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해서 이 대중문화 예술인들도 좀 병역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국위 선양을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병역 면제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 스타가 일정 정도 자격을 취득하면 병역 특례가 있는데 기본 군사훈련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군이 요구할 때는 와서 사회봉사를 해야 돼요. 자신의 특기로. 그리고 일정 연령 이후에도 채워야 되는 사회봉사 시간이 있어서 그만큼은 국가에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면제는 없고 특례인데 저는 이 국제 클래식 콩쿨 1위는 이게 해당되는데 맞습니다. 그래미나 지금 핫백 정도면 그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해당은 된다고 보는데
논란은 뜨겁네요. 사회적 공감이 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예. 세계적 스타 방탄소년단의 이른바 선한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상황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빨리 종식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파이팅. 네. WHO 사무총장이 바로 이 영상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도 방탄소년단 BTS처럼 마스크 잘 쓰고 다니자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트위터 이제 영상 2개를 올렸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코로나를 잘 극복하자는 거고 또 마스크를 또 잘 쓰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예인들의 어떤 행동 자체 하나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마스크와 관련해서 상당히 저하하는 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방탄소년단의 어떤 저런 선한 영향력이 아마 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사무총장이 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손쉽게 챌린지를 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BTS에게 좀 동참을 해달라고 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동참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또 한 가지 BTS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네. 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면서 이 BTS 멤버가 방송인 노홍철 씨를 좀 패러디했다. 네. 영상 한번 우선 보시고 오겠습니다. 보시면 비슷합니다. 예. 지금 왼쪽이 이제 방탄소년단의 안무고 오른쪽이 노홍철 씨가 예전에 한 방송국에서 네네. 했던 이제 그 행동, 표정 이런 건데 네네. 상당히 닮았어요. 닮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러 이것은 이제 비사이드에 실린 영상이에요. 예. 그래서 장난삼아 리허설이라고 생각하고 좀 코믹한 장면들을 연출했는데 그게 그냥 지금 종방됐으니까 한때 뭐 국민 연예 프로그램이었죠. 네.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씨가 보여준 아주 재밌는 제스처인데 저걸 따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게 이렇게 빵 터질 줄 몰랐고 세계적으로 BTS 팬들도 많지만 저 아주 귀엽고 재밌는 표정들이 난리가 났는데 노홍철 씨가 여기서 급부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싸이 씨의 강남 스타일에도 노홍철 씨가 등장했거든요. 그렇죠. 유재석 씨하고 카메오로. 기억납니다. 근데 예. 그때도 외국인들이 저 사람 너무 재밌다, 웃기다 이런 얘기 했는데 노홍철 씨의 그 과도한 오버액션, 눈 크게 부릅뜨고 좀 이제 자기적으로 웃는 모습 이게 BTS를 통해서도 또 한 번. 그래서 노홍철 씨가 괜히 빌보드 연예인이다. 빌보드 연예인이요? 이런 수식어를 갖게 됐습니다. 네. 네, 방탄소년단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감독님 그때 뭔가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유튜브로 그 영상을 보게 돼서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그냥 가볍게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메인 촬영이 아니라 카메라 리허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이제 그때 장난식으로 그냥 했었던 건데 이제 비사이드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보고 되게 웃겼는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지민 씨 한번 보여주시죠. 아, 여기서요? 네, 한번 기자님들께. 그럴까요? 기자님을 향한 마음. 네, BTS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연예계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초강력 태풍이 또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반도를 관통하지 않고 동해안을 스쳐 북상할 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